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 부분은 앞에서 이론은 설명은 많이 하고 할 게 없었잖아요. 실습 부분은 할 거는 많은데 설명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빈도계수를 할 텐데요. 우리가 실습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금 여기 오타가 있어서 그 6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5로 수정을 했고요. 우리가 실습할 문서는 총 5개예요. 문서는 총 5개고 각 문서는 여러 개의 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빈도계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장을 예쁘게 쓴 게 아니라 단어를 그냥 쭉 나열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얘가 하나의 문서, 얘도 하나의 문서, 얘도 하나의 문서, 얘도 하나의 문서, 그리고 마지막은 요 두 줄이 합쳐서 하나의 문서예요. 요거를 길게 쓰게 되면은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해서,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하면은 복잡해서 요렇게 그 더하기를 이용해서 두 개를 묶은, 사실 얘가 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5개의 문서가 들어있고, 요거는 우리 배운 거지만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해보면, 집합에서는 요소를 하나 추가할 때 add를 쓴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추가할 때는 update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워드 카운트라는 거는 카운터 객체인데 딕셔너리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객체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었죠. 자, 요 딕셔너리는 뭐냐면 각 다큐먼트에 대해, 이거 결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건데, 각 다큐먼트에 대해 단어를 키로, 빈도를 값으로 갖는 거고요. 잠시 뒤에 결과부터 볼게요. 자, 그리고 워드 카운트는 이러한 워드 카운트를 요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자, 해서 일단 실행부터 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걸 보면 요거가 워드 카운트, 요것도 워드 카운트, 자, 얘도 워드 카운트, 워드 카운트, 워드 카운트. 그래서 워드 카운트가 5개 있는 거고, 왜 5개냐? 문서가 5개니까. 첫 번째 문서에는 감자가 1번, 고구마가 4번, 당근이 2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세 번째 워드 카운트에는 문서에는 무가 1번 나왔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의, 딕셔너리와 유사한 카운터가 5개가 모여 있는 이 리스트, 이 전체 리스트를 우리가 워드 카운트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드는 지금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코드는 살펴보지는 않고, 코드의 이제 흐름을 전체 이제 문법을 살펴보지는 않고, 전체 인풋과 아웃풋만 살펴보면, 처음에 인풋으로 다큐먼트를 넣었단 말이에요. 다큐먼트를 넣고, 여차저차 계산을 통해서 보캐뷸러리라는 거를 뽑아냈어요. 보캐뷸러리는 집합으로 선언을 했어요. 왜 집합으로 선언했냐면, 각 문서마다 어휘를 막 뽑아낼 건데 1번 문서에 나왔던 어휘가 2번 문서, 3번 문서에도 나오면은, 리스트에 나오면 나중에 중복 제거를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셋에다가, 집합에다가 넣게 되면 어떤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감자를 딱 넣으려고 했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들어있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중복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캐뷸러리는 어떤 용도로 구하는 거냐면, 전체 문서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집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스트보다는 셋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캐뷸러리도 한번 뽑아 보고요.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와 워드 카운트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고, 워드 카운트를 뽑아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캐뷸러리에서 보면 전체 문서에 나온 단어들의 사전이라기보다 목록은 이러하고, 그리고 각 문서별로 나와 있는 어휘가 키, 빈도가 밸류, 이런 식으로 카운터 객체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번 문서에서 감자 1번, 고구마 4번, 당근 2번이 나타난 건 알 수 있는데 어떤 단어가 안 나타났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즉 어휘 목록에는 있는데 요 문서에 안 나타난 단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단어가 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얘네들을 벡터 형태로
네모 반듯하게 벡터 형태로 쭉 사이즈를 맞춰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타난 단어뿐만 아니라 안 나타난 단어들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안 나타난 단어는 당연히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습을 해볼 텐데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경우만 위에는 나타냈는데 출현하지 않은 경우는 빈도를 0으로 표현하는 그런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닥, 딕트, 리스트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한데 얘네는 딕셔너리를 요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아까 그 카운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각 딕셔너리는 단어를 키로, 빈도를 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살펴볼까요? 자, 위에도 보면은 얘네는 단어를 키로, 빈도를 값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객체를 요소로 갖는 리스트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서도 아까는 카운터 객체였는데 이번에는 딕셔너리 객체를 썼다라는 것만 다르네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요소로 갖는 리스트고 각 딕셔너리는 단어를 키로, 빈도를 값으로 갖는다. 한번 코드를 보면 지금 이 코드는 위에서 사용한 코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까 우리 워드 카운트 구했잖아요. 다시 돌릴까요? 워드 카운트를 이미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실행하고 나서 그 워드 카운트를 이용하는 코드입니다. 즉 위에서 있는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포문을 하나씩 돌면서 자,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보캐뷸러리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보캐뷸러리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서 만약에 어휘가 들어있으면은 그 빈도수를 뽑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0으로 채워서 뽑으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위의 코드와 연결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요. 실행을 하면 그 결과는 위에서 봤던 이 결과와 유사하긴 하지만 가로의 길이가 반듯하게 맞춰져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졌냐? 출현하지 않은 단어의 빈도를 0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전체 문서를 섞은 건 아니고요. 각 문서 하나하나마다입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는 있지만 얘는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이런 식으로 각 문서의 빈도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문서의 단어 빈도를 계수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오히려 코드는 더욱 간단합니다. 보면은 문서셋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카운터 객체를 하나 워드 카운트라고 생성을 했죠. 카운터 객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빈도를 계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큐먼트 셋에는 5개의 다큐먼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for document in document set 하게 되면은 얘네 5개가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각각 문서에 대해서 스플릿이 일어나게 되니까 공백으로 스플릿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요 was라는 것 안에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들어가서 자, 스플릿을 했더니 이렇게 7개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걔네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의 업데이트, 그 다음엔 또 다음 행 문서죠. 다음 문서, 다음 문서, 다음 문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각 문서 5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를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오히려 문서 하나하나마다 뽑아봤을 때 아까 있었던 것보다도 비슷하네요. 뭐 누가 더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문서 하나하나마다의 빈도를 카운트하는 것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 문서에서 각 단어들이 몇 번씩 나왔나를 뽑아 본 건데 실행을 해보면 전체에서 고구마는 17번, 무는 1번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도 계수하는 거 개별 문서, 전체 문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서 단어 행렬을 생성할 텐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를 조금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뭘 했었냐면은 네, 여기 희소 벡터 표현을 했었잖아요. 희소 벡터 표현을 보면은 각 문서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진짜 행렬의 모양으로 위에다가 단어를 써주고 아래 중심부에는 이제 단어 값 이렇게 하지 않고 빈도수만 쭉 나열을 해서 정말 행렬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면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자, 문서 단어 행렬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요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뽑았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순서랑 포맷만 조금 바꿔서 보여주는 이그젬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코드 하나하나 보는 것은 지금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보면은 달라진 부분만 볼까요? 아까 여기는 앞에서 했었던 거죠. 각 문서별로 단어의 빈도를 계수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보캐뷸러리를 확보하는 거였는데 보캐뷸러리는 집합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집합으로 만들어서 중복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걔네를 정렬을 하게 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 프린트 보캐뷸러리에서 보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죠. 즉 빈도순도 아니고요. 출현한 순서도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 놓은 이 보캐뷸러리들에 대해서 희소 행렬 만드는 것도 아까 했었죠. 아까 이 윗부분에서는 출현한 단어들에 대해서만 빈도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지금 여기 요 화살표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즉 출현하지 않은 어휘에 대해서는 0으로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보캐뷸러리를 한번 뽑아 본 게 여기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닥뱅 리스트라는 거는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돼서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리스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고 리스트 하나는 문서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닥뱅 리스트는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numpy의 어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닥뱅 리스트를 배열, 자, 행렬로 바꾼 거죠. 2차원 배열, 행렬로 변환한 게 닥텀 매트릭스가 되고 걔를 출력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서별 단어 개수, 그리고 희소 행렬 만드는 코드, 그리고 지금 요 이그젬플에서는 mp.array 얘네를 이용해서 단어와 단어의 자, 문서와 단어의 행렬, 즉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하나하나 보면서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드는 것까지 했었고요. 이제는 비슷한 것을 scikit-learn 패키지를 활용해서 보다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 패키지에서는 기본 문서 단어 행렬을 생성하는 것과 여기서 지금 기본이라고 한 거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실제 빈도수, 단순 빈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scikit-learn 패키지를 활용하면은 단순 빈도수 기반의 문서 단어 행렬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이때 count vectorizer라는 클래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쭉 뒤에 내려가서 먼저 보면은 그 다음에 count vectorizer 대신에 tf-idf vectorizer를 활용하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tf-idf 가중치가 적용된 tf-idf 기반 문서 단어 행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idf 벡터라이저와 count 벡터라이저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일단 사이킨원 패키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활용되어야 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렬을 압축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압축 형태라는 거는 자, 지금 왼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언어를 희소 행렬이라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희소 행렬의 뜻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영어로는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왜 희소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차원이 이쪽으로도 많아지고 이쪽으로도 많아지면은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m이고 여기가 n이다. 그러면 m 곱하기 n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는 대부분 0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서 우리가 뉴스 기사 모은 게 10,000건이 있고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100만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0 곱하기 100만 매트릭스에서 보면 이 기사에 나온 단어보다 안 나온 단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0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0이 아닌 애가 가끔 나온다 해서 희소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희소행렬을 하게 되면 행이 많아지고 열이 많아지게 되면은 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낭비도 심하고 연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압축해서 저장을 하는 것을 밀집행렬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밀집행렬은 희소행렬에서 0이 아닌 것만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희소행렬에서 0인 것을 모두 제외하게 되면 자, 요 녀석이 먼저 보이네요. 요 녀석은 지금 행 기준으로 0, 자, 0, 1, 2, 3, 4로 시작하잖아요. 0,1의 위치에 1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사는 0,2의 위치에 4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1,0의 위치에 3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희소행렬을 밀집행렬로 저장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행렬로 머릿속으로 그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m 곱하기 n 차원 가운데에서 0인 거를 다 제외하고 만약에 0이 아닌 게 10개다 그러면은 10개의 요소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행렬을 이렇게 압축 형태의 밀집행렬로 저장을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실제로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경우도 더더욱이 아까 앞부분에서도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넘어갔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활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실행부터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자, 무엇이 나왔냐면 보캐뷸러리에 대해서는 감자에서부터 피망까지 쭉 나왔고요. 그리고 닥텀 매트릭스가 밀집행렬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나왔던 보캐뷸러리 중에서 이름들만 다시 한번 쭉 정리가 됐고 그리고 맨 밑에 드디어 닥텀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킨런으로부터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 객체를 생성하면서 벡터라이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 객체를 선언할 때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옵션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토크나이저는 str.split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대로 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주었잖아요. 만약에 옵션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옵션을 없애면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옵션을 아까 주었을 때는 여기 무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이 옵션을 없애게 되면은 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옵션을 주게 되면은 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 분석에서는 한 글자짜리 단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한 글자짜리 단어 많잖아요. 방금 보시는 무도 있고 사람 얼굴에 있는 이도 있고 눈도 있고 뭐 한 글자짜리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한 글자짜리 단어가 형태소 분석하면서 조사나 아니면은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조사도 아닌데 형태소 분석을 하다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좀 가비지성 단어들의 한 글자짜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 글자짜리는 그냥 포기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 글자짜리 단어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옵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옵션을 지금처럼 주게 되면은 한 글자짜리 단어도 뽑아보란 얘기고요. 이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은 한 글자짜리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한글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옵션을 주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감자, 가지, 고구마, 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 문장으로 된 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가 한 글자짜리가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은 이 옵션을 해제하고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결과를 본 김에 같이 나온 숫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숫자가 아까 보면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었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었고, 아까 그 행렬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행렬을 한번 보면,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렬을 보면 가지, 감자, 고구마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지, 감자, 고구마 순으로 되어 있어서, 네, 1번 문서에 감자가 한 번, 고구마가 4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가지, 감자, 고구마 순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는 요 결과는, 자, 0, 1, 2, 3, 4 순서는 가지, 감자, 고구마 순서로 되어 있는데, 화면에 출력하는 순서를 지금 먼저 나온 것부터 보여준 거예요. 감자 먼저, 고구마, 그 다음 당근, 그 다음 가지, 이 순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돼서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튼 이 뒤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의 순서를 얘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는 가지가 0번째, 그 다음 감자가 1번째, 고구마가 2번째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 빈도수가 아닙니다. 빈도수가 아니고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벡터라이즈를 이용해서 fit and transform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벡터라이저에 fit이라는 함수도 따로 있고 transform이라는 함수도 따로 있어요. fit이라는 함수는 여기 이제 어휘 학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학습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빈도를 계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즉 문서에서 단어들을 뽑아내서 그 단어들별로 문서별 단어 빈도를 뽑아내는 부분을 fit이라고 지금은 부르고요. 머신러닝 할 때의 학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빈도를 계수한 다음에는 걔네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이킨런의 행렬은 밀집 행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it하고 트랜스폼을 동시에 한 결과가 닥텀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0,3, 0번 문서의 세 번째, 0번 문서의 세 번째, 또 뭐 0번 문서의 두 번째가 4번 나왔고,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이게 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그젠플에서는 넘파이를 이용해서 행렬로 변환을 했었고요. 행렬로 변환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to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또 행렬로 변환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toArray라는 함수를 쓰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래대로 희소 행렬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어휘를 나타내긴 나타나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희소 행렬의 인덱스로 쓰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 다시 정리한 거를 보기 위해서 벡터라이저에 get feature names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얘네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사용할 것은 요 녀석이 되겠죠. 자, scikit-learn에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서 단어 행렬은 여기에 단어 어휘셋들이 있고 여기 문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각 문서에 각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정리된 요 녀석이 문서 단어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뒤에 코드가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한 것을 조금씩 변형해 가는 정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지금 우리가 어휘가 몇 개인가요? 어휘가 8개니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었잖아요. 어휘가 8개니까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휘가 만약에 100개다 1000개다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다 보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빈도 단어들만 모아서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옵션을 주는데 아까 우리 카운트 벡터라이저 객체 생성할 때 한 글자짜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옵션만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고빈도 단어 몇 개를 기준으로만 보겠다라고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이 바로 max features가 되겠습니다. max features가 돼서 자, 아까 위에 있던 그 부분입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토크나이저 옵션을 주고 max features를 3으로 주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 3개에 대해서만 가장 많이 나온 글쎄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지금 요것도 많이 나왔겠고요. 고구마 많이 나왔겠고 또 요거 감자도 많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당근인가요? 네. 감자, 고구마, 당근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해서 max features는 뭐 몇 개로 주어도 되겠지만 3이라고 주게 되고 3이라고 한번 주고요. 나머지 코드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나머지 코드는 아까랑 동일해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문서 5개에 대해서 감자, 고구마, 당근 이렇게 3개의 단어에 대해서만 문서 단어 행렬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옵션을 한번 바꿔볼 수가 있는데 아까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진짜 빈도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출현 여부만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안 나왔으면 0, 나왔으면 1. 자, 이렇게 출현 여부만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도 딱 한 군데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만들 때 이 부분 바이너리는 true 이렇게 하게 되면 디폴트 값은 바이너리는 false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 빈도수를 뽑아주는데 바이너리는 true라고 해버리게 되면 진짜 빈도가 아니라 0이냐 1이냐를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각 문서에서 위의 단어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뽑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 옵션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바로바로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ngram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ngram이 뭐냐면 요 문서에서 감자가 몇 번, 고구마가 몇 번 이런 거를 지금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단어의 조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감자, 고구마라는 게 몇 번 나왔나? 위에 한 번 나오고 감자 고구마가 한 번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됐겠네요. 또는 고구마는 몇 번 나왔나? 그러면은 고구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까지 했었던 단어 하나만 살펴보는 거를 유니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단어의 조합을 보는 거를 바이그램이라고 하고요. 세 단어는 뭐 트라이그램이라고 하고 하는데 보통 바이그램, 트라이그램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그 연산에 오버헤드가 걸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옵션을 주어가면서 살펴볼 수는 있는데 네, 요거는 한번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유니그램은 단어 하나의 개수, 바이그램은 단어 2개의 조합, 트라이그램은 단어 3개, 물론 3개, 4개, 5개까지도 쭉쭉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몇 개까지 볼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짜리만 볼 거냐, 아니면 2개짜리 또 볼 거냐. 지금 여기 옵션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ng의 레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주지 않으면은 하나짜리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1,2라고 하잖아요. 1,2라고 하게 되면은 어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하나짜리도 있지만 2개짜리가 이렇게 있게 돼요. 하나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2개짜리. 만약에 얘를 1,3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해서 같이 카운트를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옵션은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이 조합을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 여기 ngram range라는 옵션을 주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scikit-learn에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활용해서 단순 빈도를 계산하는 법을 같이 코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아닌 TF-IDF 벡터라이저를 활용해서 단순 빈도가 아닌 TF-IDF 기반 행렬을 만드는 것을 보도록 할 텐데, 달라진 부분만 보게 되면 임포트에서 TF-IDF 벡터라이저를 임포트를 했고요. 당연히 객체를 생성할 때도 TF-IDF 벡터라이저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대신 여기 옵션이 하나 또 달라진 게 있네요. 놈은 노멀라이즈를 할 거냐, 즉 정규화를 할 거냐인데 디폴트 값은 L2 정규화예요. 디폴트로는 L2 정규화를 하게 돼 있는데 놈 옵션을 주게 돼서 non이라고 하게 되면 정규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정규화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는 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none으로 한번 해보고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그 동일한 문서에 대한 TF-IDF 기반 분석인데 어휘는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빈도가 아니라 TF-IDF 가중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더 복잡하게 소수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는 빈도수뿐만 아니라 문서의 역빈도까지 고려한 실제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TF-IDF 벡터라이저를 쓴다라는 거는 IDF 가중치를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즉 영문서 빈도를 쓰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그냥 문서 빈도를 뽑고 싶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방법은 그냥 문서 빈도를 뽑으려면 카운트 벡터라이저, TF-IDF 문서 빈도를 뽑으려면은 TF-IDF 벡터라이저인데 사실은 TF-IDF 벡터라이저로도 옵션을 주면 IDF 반영하지 않은 텀 프리퀀시, 즉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TF-IDF 벡터라이저를 생성할 때 아까 우리 노멀라이즈는 non으로까지만 줬었잖아요. 거기 use IDF를 false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use IDF를 생략하면 true가 돼서 IDF를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use IDF를 false로 하면 얘를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분명히 우리는 TF-IDF 벡터라이저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use IDF를 false로 놨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01420000 이 숫자를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네요. 01420000 즉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쓴 거와 TF-IDF 벡터라이저에서 use IDF 옵션을 false로 준 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F-IDF 벡터라이저의 마지막 옵션 설정하는 것을 보면 정규화 기준을
우리가 아까는 없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L1 정규화도 할 수 있고 L2 정규화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2 정규화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마지막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요 마지막 코드가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될 코드일 겁니다. 자, TF-IDF 벡터라이저를 써서 토크나이저는 str 스플릿 하게 되면 한 글자짜리 단어도 뽑아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예, 네,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none으로 했는데 L2라고 해든가 아니면은 아예 얘를 생략해도 동일합니다. 자, L2 정규화를 할 거고요. use IDF도 당연히 TF-IDF 벡터라이저를 쓰니까 use IDF도 true로 해야 되겠죠. 즉 디폴트 값을 사용해서 생략했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 코드가 뭐냐 하면 TF-IDF를 사용을 하고 L2 정규화를 적용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뭐 값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옵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했을 때 값들이 계속 변해가는 양상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그 scikit-learn을 이용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도 살펴봤고요. TF-IDF 벡터라이저도 살펴봤고 궁극적으로는 TF-IDF 벡터라이저를 사용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기능까지 결과를 뽑아볼 수 있다라고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